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면 수업 대신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추석 연휴라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대신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대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때 시간 나실 때마다 좀 일주일 기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면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죠. 이번에는 B반 2시간, D반 2시간 이렇게 별도로 강의 시간에 강의물이 올라가니까 요점 참고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생물질과 화합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할 건데요. 이것은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느냐 하면은 항미생물 화학치료제와 항미생물제에 대해서 그 정의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항미생물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기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또 항생제 검사의 필요성, 왜 이 항생제 검사를 하는지 그 필요성을 학습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할 줄 알아야 하겠다.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병원 미생물 검사 실습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요법과 항생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화학요법이 뭐냐? 이 화학요법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죠. 화학요법이라는 것은 숙주에다가 해를 주지 않고 병원체에 직접 작용하여 장애를 주어서 사멸시키는 약제라든가 또는 그 약제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과정을 바로 화학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숙주라는 건 뭐냐? 이 숙주라는 거는 바로 병원체가 이 숙주를 통해서 자라나고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우리 인간이 바로 병원체의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숙주인 우리한테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병을 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화학제를 써서 이 병원체가 직접 작용해서 장애를 주어가지고 죽이거나 또는 그 약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병을 이겨내는 그렇게 해서 질병을 물리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요법이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감기약을 먹잖아요. 이 감기약이 바로 화학제로 만들어진,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억제하거나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치료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화학요법의 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거는 안티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그 영어하고 한글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대사산물로 그 소량으로 다른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물질이 바로 항생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예를 들면 항생제를 먹지 않습니까? 바로 항생제를 먹는다는 것은
바이러스 균을 치료하고 또 이 항생제를 먹음으로 해서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육을 억제하거나 또 죽이는 그런 물질이 이제 항생제라는 거죠. 항생제에는 화학요법,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항생제에는 그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이 항생제를 선택할 때 선택할 때에는 이런 기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은 숙주 조직의 독성이 낮아야 한다. 이 숙주 조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 같으면은 사람의 위, 뭐 혈관, 뭐 장기가 많죠. 간, 폐, 또 방광, 또 여성에는 자궁, 또 뭐 유방, 남자의 성식기인 뭐 고환, 또 방광, 신장, 이런 그 장기들이 있는데 이 장기들 같은 경우에 세균들이 미생물들이 침범해서 있을 때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그 조직에 그 조직 속까지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투여가 이 항생제를 먹었을 때 항생물질이 침범을 해서 침투를 해서 세균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직의 독성이 강하면 안 되겠죠. 독성이 낮아야 된다. 균은 죽이되 사람한테 피해가 없어야 된다. 즉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숙주 과민성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부작용 그러는데 이 과민성, 어떤 것은 약을 먹었을 때 막 그냥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막 수포도 생기고 또 뭐 어지러움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막 어지럽고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또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미생물들의 광범위한 항생작용을 해야 된다. 미생물들한테 뭐 하나의 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미생물들의 광범위하게 균을 방어하는 그런 작용도 해야지 된다. 이 항생제가 그래야 항생제답지 않냐, 이런 뜻이죠. 네 번째는 정균작용입니다. 정균작용이라는 건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갖다가 얘기해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인데, 이 정균작용보다는 살균작용이 필요하다. 이 항생제를 먹으면 균을 죽여야 된다.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을 죽여서 완전히 퇴치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살균작용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살균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기준이 또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쉽게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내성이 생겨요. 이런 항생제는 좋은 항생제가 아니죠. 균만 죽이고 우리 몸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아야 그런 균들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고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성이 생겼으면은 이 균이 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지 않고 어떤 균이든지 쉽게 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살균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항생제를 선택할 때 화학요법의 기준이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항생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생제가 뭐냐, 안티바이오틱스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그러면 알려지게 됐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1929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영국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페니실리움 노타툼이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우스의 그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페니실린이라는 그 약재에 노타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황색 포도상 알균의 억제력이 있더라. 이게 이제 1929년도에 발견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뭐 한 94년, 93, 4년 전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항생제가 사실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90여 년 정도 되니까. 그리고 1940년도에 HW 프로레이 앤 EB 체인이라는 그 영국도 학자가 페니실린을 분리해서 추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해 1941년도에는 이게 진짜 유효하더라. 그래서 임상적으로 한번 그 증명을 해낸 결과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람 양성균에 강한 항균성 물질을 생산해낸 거죠. 그람 양성균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람 포지티브 코크스 바실루스, 간균이나 알균, 이런 양성균의 항균성 물질이 바로 있는데, 이것이 페니실린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4년도에 웍스맨 셀만이라는 미국 학자가 스트랩토마이세스에서 결핵 치료에 이용되는 스트랩토마이신을 또 추출해냈어요. 그리고 크로람페니콜을 1947년도에 발견해냈고,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것을 1948년도에 또 발견해냈고, 가나마이신, 니스타틴, 에리스로마이신, 엠포테리신, 이러한 항생제 물질들을 1944년도 이후에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매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1965년도에 세팔로스포리움이라는 진균에서 뭘 추출해내냐면 바로 셀파제 항생제를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셀파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셀파제라는 말은 합성한 세팔로스포린제로 세팔루틴이나 세팔로리딘이나 세파졸린, 이런 것들이 세팔로스포린이다. 셀파제 항생제다. 이렇게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 그림을 보시는데 바로 페니실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페니실린이라는 약재를 균에다가 접종을 해놨더니 균이 이만큼이나, 여기는 균이 없어요. 페니실린에 꼼짝 못하고 다 여기는 자라지 못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듬성듬성해서 이렇게 이제 균이 자라고 있는 거죠. 이 페니실린 약자가 균을 내 주위에 있는 거는 자라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화학 구조는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으로 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균이 여기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니실린을 먹으면 균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그림은